전형적인 다른 모든 보조지표에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죠. 사실 이런 매매 방식은 이거는 좀 나이브한 거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DMI 6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적인 ADX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ADX와 그 다음에 DMI에 대한 교과서적인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길어지니까 ADX를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같이 이 DMI를 함께 쓰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이 차트에는 100%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교과서적인 어떤 매매 기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원리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에 대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DMI 6부 교과서적인 ADX의 매매 기법. 우선은 이제 ADX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겸 짚고 넘어갈 겁니다. 에버리지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요거를 직역을 하면 이 방향, 그죠? 방향 이동, 지수, 색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DMI가 방향이동 지수인데 직역을 하자면 앞에 에버리지가 붙어 있다, 그죠? 평균화, 즉 요거는 뭐를 했다? 이평화, 평균화, 이렇게 이평화를 시켜서 이 DMI를 어떤 연속선상에 놓고 이 변화에 가는 흐름을 관찰을 해서 뭐를 파악을 하고 싶었다? 힘을 파악을 하고 싶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DX의 이 계산식이 이 플러스 D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D에 이것의 이게 백이죠. 폭값, 이 폭값의 절대값, 이 폭값의 절대값을 이 플러스 D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요거의 합산값으로 나눠서 이거를 평균한다, 그죠? 이 AVG였죠. 그러니까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이 폭값의 절대값, 이 폭값의 절대값을 이제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를 합한 값, 요걸로 나눠서 평균화하는 거기 때문에 요 수식의 이제 의미는 이런 겁니다. 폭값이 작으면, 그러니까 이 플러스 D와 이 마이너스 D가 이 폭값이 작으면, 요렇게 작아진다면, 그러면은 이 ADX 값은 0에 가까울 거고, 그 다음 폭값이 이렇게 크다면 이제 계속 커졌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ADX가 1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폭값이 작다는 말은 말 그대로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붙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붙었다는 뜻이 되니까 이 상승을 하려는 힘과 하락을 하려는 힘, 요 움직임이 붙었다. 이 힘이 붙었다. 즉, 이 0에 가까우면 뭐다? 저기 적어놨네. 이 횡보 국면, 힘의 균형 상태. 균형 상태. 횡보 국면이 될 거고, 폭값이 이제 크다는 거는, 이 폭값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그건 어느 하나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 D든 아니면은 이게 마이너스 D든 간에 뭐든지 간에 어느 하나의 힘이 엄청 크고 어느 하나의 힘이 엄청 작아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값이 계속 커진다는 거는 어느 한쪽의 힘은 계속 커지고 어느 한쪽의 힘은 작아지니까 추세가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X가, 그렇게 폭값이 커지면 ADX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ADX가 0에 가까우면 이거는 횡보 국면이고, ADX가 점점 이렇게 커져 갈수록 추세가 강화되는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DX는 그냥 하나의 선이 단순하게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형태의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요게 폭발과 그 다음에 상쇄 내지 응축, 상쇄 내지 응축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추세의 시작과 끝, 그리고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이 말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폭값의 절대값이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ADX 값이 이렇게 커집니다. 커졌겠죠? 그렇겠죠? 네. 그때 이 ADX의 초입 부분, 상승의 초입 부분, 여기가 바로 추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자, 다시, 자, 폭값이, 이거는 이제 ADX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플러스 D, 마이너스 D는 일단 삭제를 시켜 놓은 상태고, 이 검은색이, 요 선이 ADX 선입니다. 플러스 D와, 요거는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D가 엄청 이제 올라가고, 이제 플러스 D가 엄청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폭값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입형화를 하고 이제 흐름을 관찰하니까 ADX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때에 이게 ADX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 초입, 여기가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뭐다? 추세,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추세의 시작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올라가던 ADX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 요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거는 이 점점 커지던 마이너스 D와 점점 커지던 플러스 D, 요 폭값의 절대값이 다시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폭값이 작아지니까 ADX도 꺾여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폭값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다는 거는, 이게 한쪽으로 폭발을 했던 힘이 다시 상쇄나 응축되어 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하락으로 가려는 힘이 엄청 커졌다는 건데, 그 하락으로 가려는 힘이 점점 작아지고 상승으로 가려는 힘이 점점 작아졌었는데 다시 상승으로 가려는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다? 앞에 이 파동에 대한 상쇄나 응축을 나타낸다. 그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인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이 폭발 파동의 추세가 끝났다. 그래서 추세의 끝을 알려준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ADX가 계속 상승 중이거나 아니면 계속 하락 중이라는 말은, 요거는 폭발이고 요거는 상쇄 내지 응축인데, 이게 폭발이든 이게 계속 상승을 해 나가든 계속 하락을 해 나가든지 간에 이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이제 다시 반등하지 않고 계속 내려온다는 거는 그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지. 그래서 ADX의 움직임, 선이 그냥 선 하나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지만, 요 자리에서는 추세의 시작을 나타내고, 요 자리에서는 추세의 끝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구간과 이 하락하는 구간은 뭐다?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ADX는 추세의 시작과 끝, 그리고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지를 알려준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DX는 이 추세의 강도만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한눈에 알려주는 이 DMI와 함께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DX를 이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은 이제 이 ADX는 이제 추세의 강도만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X를 이 단일 지표로는 이제 사용을 하지 마시고, 단일 지표로 사용해서 이제 이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이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인 연동을 함께 분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X 요것만 보고, 이거는 뭐 ADX가 예를 들어서 ADX가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내가 뭐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어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이동평균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런 교차 지점이 뭐 매수고 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박살납니다. 요거는 ADX는 요것만 단일 지표로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요거는 보조적인 지표일 뿐이고 다른 추세의 강도나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와 함께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거는 추세 세기만 나타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ADX를 이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건 교과서적인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읽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DX가 상승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ADX가 하락을 했다가 ADX 선이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시작하는데 주가도 이게 응축해서 주가도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면 그때가 매수 포지션이다. 매수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DMI, 이게 ADX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밑에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때 진입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ADX가 상승을 시작할 때 주가도 같이 상승, 그러니까 같이 동기화가 될 때 주가의 상승과 ADX의 상승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ADX도 이렇게 상승한 이렇게 같은 모습이 될 때 요때가 매수 포지션. 아시겠죠? 그리고 ADX가 상승을 하는데 ADX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요거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요게 기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던 ADX가 이렇게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상승을 했던 ADX가 이제 이 고점을 찍고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락을 시작을 하면 이거는 이 이전 파동 예를 들어서 이제 ADX와 그다음에 이거 주가입니다. 주가는 제가 검은색으로 다시 ADX가 검은색으로 ADX가 이렇게 갔다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가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요. 자, 상승했던 ADX가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락을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 상승 파동의 이 상쇄 파동, ADX가 내려가니까 그 DMI가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폭값이 다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발이라고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앞에 이 폭발 파동에 대한 상쇄 내지 응축 파동일 가능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거나 적어도 여기가 상세 파동일 경우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응축 구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축이면 어떻게 이렇게 가겠죠. 응축 구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축 구간 내에서는 뭐를 한다? 요렇게 작은 박스권 매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요거를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ADX가 하락을 시작해요. ADX가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ADX가 상승을 할 때 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상승했어. 근데 ADX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요때는 이제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폭값이 다시 작아지는 거잖아요. 폭값이 다시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대해 폭발 파동에 대한 상쇄 파동일 가능성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전 파동의 반대 포지션을 가지는 거죠. 이전에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가졌다면 그다음부터 매도 포지션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게 응축 구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단기 박스권 매매를 하라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 구간은 그냥 쉬어라. 그러니까 ADX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이때는 그냥 쉬어라.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매매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쉬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 거 이제 힘이라는 게 한쪽으로 원사이드 하면 그 방향으로 때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위로 엄청 치고 올라가면 위로 때리면 되고 가격이 밑으로 엄청 치고 내려오면 밑으로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진짜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그 방향대로 때리면 되는데 ADX가 하락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D가 이렇게 올랐고 마이너스 D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플러스 D가 다시 내려오고 마이너스 D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뭐다? 이 힘이 이렇게 차이 났던 힘이 다시 이렇게 붙어가고 있다. 뭡니까? 힘이 다시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상승의 힘과 이 상승하려는 힘도 요만큼이고 하락하려는 힘도 요만큼 비슷하다.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비슷해진다는 거는 이게 갑자기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단기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 요거는 모험이다. 요렇게 모험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ADX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 이전 파동의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라, 아니면 단기 박스권 매매를 해라 라고 교과서에 적혀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ADX가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ADX가 하락을 하다가 ADX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요 위에서 하락을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뭐다? 매도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매도 포지션. 아시겠죠? 그 다음에 ADX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주가도 상승을 하죠, 여기. 그럼 뭐다? 여기는 매수 포지션이다. 마찬가지로 ADX 상승하는데 여기도 주가 상승하면 매수 포지션이다. 그죠? ADX 상승하는데 주가 상승하면 매수 포지션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상승했던 ADX가 고점 찍고 내려온다. 하락을 시작하면, 자, 이전 파동은 요 파동이었죠. 하락 파동이었죠. 그렇다면 반대 포지션을 해라.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 이때는 응축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까?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게 이 구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반등하면 여기서 매수하고, 고점 찍고 내려오면 매도하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해라는 건데, 그렇게 해라는 건데, 그냥 쉬어라. 이 구간 쉬어라. 이게 힘들다, 이거. 이게 응축일 경우, 이게 운 좋게 앞에 폭발 다음에 다시 상쇄 파동일 경우에는, 그러면 반대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쇄 파동이 아니라 이게 응축이었으면, 요게 이렇게 응축이라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겨우 이 정도 변동폭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 거라고 모션 취하다가 수수료만 왕창 나간다. 잃는다. 가랑비 옷 젖듯이 수수료가 나간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와 ADX가 주가와 ADX 값이 정배열일 때, 그러니까 ADX 값이 상승을 하는데 주가도 같이 상승을 시작할 때, 그때 이 ADX의 이제 ADX의 14일 값, ADX의 14일 값이 이 12% 이하에서 상승 반전한다면 매수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요렇게 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ADX가 내려왔는데 여기 반등을 했어. 근데 반등을 했는데 요 반등을 한 라인이 12% 이하라면, 그러니까 12% 선이 있으면 12% 밑에서 저점이, ADX 14일 값이 12% 이하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다시 상승을 시도할 때 주가와 ADX 값이 정배열이라면 매수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상승에 성공해서, 자, ADX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요렇게 상승했는데 여기 12%였어. ADX 12%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자, 주가도 정배열이라고 그랬죠. ADX 값이랑.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ADX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X와 주가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상승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폭발 파동이 만들어졌어요.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요 ADX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ADX가 자, 여기 이제 40% 라인,
40% 라인 이상에서 고점을 만들고 다시 40%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를 해라. 그러니까 ADX 중요한 건 14일 값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14일 값이 12% 이하에 들어갔다가 12%에서 다시 튀어나올 때 이때 매수를 하고 40% 넘어가서 다시 40% 밑으로 이탈될 때 이때 매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주가와 ADX 값이 정배열일 때. 아시겠죠? 이거는 원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왜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ADX가, 자, 보기 편하게. ADX가, 자, 여기가 1선, 그 다음에 여기가 0선입니다. 0선. 자, 여기가 ADX 100%고, 그 다음에 여기가 ADX 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00%와 0은. 근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나누니까 이제 그 수식에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나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AD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DX가 이렇게 ADX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아주 낮아졌어요. 여기 이 상태까지 왔어. 이렇게 아주 낮아졌다는 거는 이건 뭡니까?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딱 붙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이 하락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합세다. 딱 붙었으니까 힘이 보합세다. 합. 응축이다. 응축이다. 이렇게 힘이 응축된 이후에는 힘이 이렇게 응축이 됐잖아요. 응축이 돼서 힘을 계속 모았단 말이야. 응축이 된 이후에 다시 한쪽 방향으로 이게 상방이든 하방이든지 간에 힘이 폭발을 하게 되면 힘을 모았다가 폭발한 거가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크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X가 이렇게 0선 가까이 붙었다는 말은 이게 ADX가 엄청 낮아졌다는 말은 그러면 힘이 이만큼 응축을 했다. 응축했다가 이게 돌아나갈 때 주가도 같이 돌아나간다면 이건 뭐다? 힘이 충분히 응축한 이후에 폭발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ADX 값이 정배열일 때 ADX 14일 값이 12%는 어떤 특정한 라인이죠. 이 이하로 내려가면 충분히 응축이 됐다라고 보고 그 12%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는 요때 추세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정배열을 보인다면 여기서는 매수를 해라. 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한 응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런 원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40%는 뭐냐? ADX가 아주 높아졌어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40%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ADX가 아주 높아진 경우에는 한쪽의 힘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럼 플러스 D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마이너스 D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폭값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40%를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힘이 평균 이상으로 너무 커졌다. 너무 어떤 평균적으로 40%를 잘 못 넘기는데 그걸 넘겨버렸다. 이건 뭡니까? 과열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한쪽의 힘이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한쪽의 힘이 너무 크다. 이게 플러스 D의 힘이 너무 크다. 과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퍼센트 이상, 그러니까 40% 이상 ADX 올라가면 요 구간은 과열로 보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요거를 오버슈팅 현상이라고 보고 매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충분히 응축되었다. 그리고 과열이다. 요거를 나타내는 거를 12%와 40%로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왜 12%와 40%를 했는지는 제가 그거까지 읽지는 않아서, 그게 돼 있는, 제가 읽은 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이 웰즈와일더가 이제 관찰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12% 아이고 잠시만요. 자, 12% 라인은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 40% 라인은 파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라인을 이탈했다 올라가면 매수다. 그러니까 정배열일 때 ADX와 주가가 정배열일 때 그리고 40%를
넘겼다가 다시 이탈되면 매도다. 그죠? 그래서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ADX의 대부분의 움직임이 보니까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안에서 움직이긴 합니다. 12와 40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이 움직이네요. 그죠? 여기 보면 과열로 보이는 부분, 이제 과열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요런 부분이죠. 각도가 좀 그래 가파르다 그죠? 요런 부분 각도가 가파르다 그죠? 이렇게 과열로 보이는 부분은 40이 넘어가고,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이 12에서 40 사이에 있긴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 코스피인데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말고 다른 차트들을 살펴봐도 뭐 얼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12%와 그 다음에 이 40%를 이용한 이 매매 기법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리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제가 살펴봤거든요. 쭉 이제 복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 차트를, 수십 개의 차트를 복기를 해봤는데 뭐 확률이 썩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2%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복구가 될 때, 그때 주가가 상승하는 정배열의 구간, ADX와 주가의 정배열이 나타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힘없이 꼬꾸라지는,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힘없이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이 뭐 썩 훌륭하진 않았다. 사실 이런 매매 방식은 뭐 줄 선을 꺼놓고 이 밑에 이탈했다가 돌파되면 매수해라,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매도해라,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뭐 과매도, 과매수, 그러니까 과열과 침체를 이용한 전형적인 다른 모든 보조지표에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죠. 사실 이런 매매 방식은 이거는 좀 나이브한 거다. 이거는 좀 나이브한 매매 방식이고, 이거는 이런 매매 방식은 진짜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조지표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저는 보조지표를 정말 잘 사용하거든요. 보조지표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매수다, 뭐 하면 매도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와 그 다음 엔벨로프와 그런 상단 지표들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추세를 아주 편하게 쉽게 알 수 있는 지수이평과 요런 그런 상단 지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하단 지표, 그게 DMI든 ADX든 RSI든 스타캐스틱이든 MACD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그거를 전부 다 유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는 폭발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곳에 진입을 하고, 막 진입을 한 이후에 그게 폭발을 하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꺾여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폭발하기 쉽지 않은데 라고 판단되면 끊고 나온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주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차트는 이미 지나온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뭡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 이게 오늘이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이렇게 갈 시나리오도 있고, 이렇게 갈 시나리오도 있는데, 보통 요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해 본 결과 요렇게 어떤 힘이 움직이고 추세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야. 베팅을 하는데 상승을 안 하고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가볍게 끊어준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익은 극대화하는, 그게 주식의 다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매수다, 이렇게 하면 매도다, 단순히 지표 하나 가지고 요렇게 하는 매매 방식은,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필사적인 매매 방식이 아닌 겁니다. 나이브한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조지표를 많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조지표는 뭐가 매수다, 뭐가 매도다 이런 신호가 있잖아요. 뭐가 매수고 뭐가 매도다, 요런 거가 쓸만하면 누가 주식 방송 보고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 영상 보고 이러게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돈 못 버니까
그러니까 나이브한 매매 방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과 혼용해서 훨씬 더 훌륭한 매매 기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셔라. 참고만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죠. 여기 할 차례죠. 자, 특히 1차 상승 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자, 파동 1차 상승을 했고 그다음 조정이 나오겠죠. 이 조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서 2차 상승이 이제 시작할 때 다시 반등을 할 때 이때 ADX 값이 20에서 40% 사이에서 재반전하여 상승하는 종목은 주가의 탄력성이 클 가능성이 주가의 여기 주가의 탄력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가와 ADX 값이 정배열이었어요. ADX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ADX가 12% 밑에서 돌파 다시 12%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상승을 했고 자 이렇게 내려와서 ADX 이 주가가 내려오면서 ADX가 내려와서 여기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ADX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가 뭡니까? 응축 구간에 들어갔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응축을 하든 아니면 상세 파동으로 조정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주가 꺾였으니까 ADX 이게 꺾여서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이때 다시 어느 순간에 가면 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 뭡니까? 이게 그 ADX 폭값이 자 플러스 D가 계속 작아지고 마이너스 D가 제일 커지니까 폭값이 점점 줄어드니까 가격이 응축되면서 ADX 값도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다시 자 플러스 D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퍼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ADX가 이렇게 다시 커지니까 다시 폭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때의 이 반등을 하는 여기 포인트가 20%와 그 다음에 이 40% 이 사이에서 반등을 한다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그 종목은 주가의 탄력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탄력성이 뭡니까? 그 힘을 가했을 때 바로 반응해서 튀는 성질이죠. 탄력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재반전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매수의 힘이 다시 가해지는 거죠. 어떤 힘이 다시 가해질 때 이때는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원리가 이래요. 자,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자, 재반전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이 1차 상승은 이제 이 폭발로 확정이 된 거죠. 그렇다는 거고, 자, 조정 이후에 재반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파동으로 치면, 우리가 N파동으로 치면, 조정 이후에 후속 상승 파동의 시작이 되겠죠. 이거 시작. 후속 상승 파동의 시작이 되는데, 1차 상승에서 이 플러스 D 값과 마이너스 D 값의 폭값이 커지면서 상승 폭발을 했고, 그래서 ADX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상승 폭발을 했고, 여기서 플러스 D는 내려오고 마이너스 D는 올라가면서 조정하면서 그래서 ADX 가격이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폭값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ADX 가격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폭값이 2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다시 반등하는데, 여기가 20% 라인인데 20% 위에서 반등을 한다는 말은 이 1차 상승에서 작용했던 강력한 플러스 D의 힘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반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1차 상승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약했던 이 마이너스 D의 힘이 충분히 힘이 강해질 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D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나약해지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1차 상승 파동의 이 상승 모멘텀, 이 상승의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매수의 힘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폭값이 쭉 내려와서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20%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상승했을 때 이 플러스 D의 힘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다시 돌아가서 매수 힘이 들어온다면 상승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것도 맹신하시기보단 참고 정도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DMI 6번째 시간. 잘 안 보이노? DMI 6번째 시간, 이제 이 ADX의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 매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저도 영상을 만드는데 좀 편하게 서로 편하게 짧게 끊으려고 했는데 35분이 지나버렸네. 자,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은 제가 차트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낸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그저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매매 기법, 이 기법을 적극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DMI와 그 다음에 이 ADX, DMI와 ADX 요거의 원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ADX는 저런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이 있구나. 그럼 내가 저거를 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을 하는데 좋은 신호가 나왔을 때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에 의한 신호도 좋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 상승의 초입이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적으로는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도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어떤 내가 한 분석에 어떤 그 신뢰도를 아주 약간이라도 더 높이는 그런 확인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요렇게 했을 때 이 원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철수가 영희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철수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놈이라서 그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희를 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철수의 눈에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윙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하면 이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희를 좋아해서 나온 이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 윙크가 어떤 매수 신호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거짓 신호였을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약간의 원리, 아주 약간의 원리와 그다음 관찰,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호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또 뭐 국면이 다르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없다. 정답 없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의 분석의 신뢰도를 조금 높이는 작은 장치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신에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런 매매 기법이 나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요 원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도 사용을 해보면 되겠구나. 요렇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